첫 번째 코너입니다. 출마할 결심이죠. 네, 많은 지역의 정치권에서 특히 이 코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청탁도 오고요. 출연하려고. 네, 저희 굉장히 출연자들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두 분이 우리 정당이 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두 정당이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서 이제 소수정당 분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소수정당 분 한 분을 모셨어요. 네, 대전 유성구 갑 선거구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김선재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대로 싸울 사람, 사람을 살릴 정치, 유성갑에 출마한 진보당 김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 좀 그만 싸우면 안 돼요. 그만 싸워야 돼. 맨날 싸운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재 예비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도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잘 아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KBS 라디오에서 5시엔 대선하면서 오랫동안 맞습니다. 또 네네. 시민 르포도 진행을 하셨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치인 김선재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김우찬 변호사님께서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선재 진보당 유성구 갑 예비 후보입니다. 1986년 4월 23일 부산 출생이고요. 김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치 경력이 특이한데요. 2006년부터 이미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해서 사실상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고 그 뒤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성구 갑 선거구 출마도 하셨고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유성가 선거구 출마했으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 활동을 게을리 하셨던 건 아닌데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서 2022년에는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민주언론상 수상도 하셨고 그리고 23년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상까지 네.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 현재 시민 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카이스트 지회 조직국장 그리고 현재 진보당 대전시당 유성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대전시당 부위원장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까 정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전에 대전 KBS 라디오 5시엔 대선하면 시민 리포터로도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소개 마음에 드세요?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진보당 그런 거 없어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동일 선거구에서 3번 낙선하면은 감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2번 낙선했나요? 그래서 지방 그런 거 선거가 좀 없어요? 다르지만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싸우려고 하신 이유가 있네요. 싸워야겠다. 그죠? 네.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공부 잘하셨나 봐요. 네, 제 입으로 하기 좀 부끄럽지만. 괜찮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상당히 좀 모범생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공부를 잘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가진 세계관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나 좀 노력하면은 그만큼의 성과와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세상은 공정하게 돌아가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개인에게 달렸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좋은 대학 당연히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리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를 진학하신 거는 못 걸으셔도 돼요. 네, 예. 그 앞에 이거 기운차 드셔도 돼요. 네. 저희 이거 되게 좋은 이거 근데 지금 이제 뭐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그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결국 사실 대학에 와서 제 세계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좀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같은 또래들 속에서 그런 갈급증을 해소하지는 못했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가치, 그런 질서가 정말 옳은 건가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사실 그 학교에서 그 친구, 선배들하고 같이 농활도 많이 가고 있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알게 된 농민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2005년 11월에 여의도에서 농민 집회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쌀값을 좀 보장해라. 우리나라의 그런 자급률, 식량 자급률을 국가가 좀 책임져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게 단순한 그런 경찰 폭력,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좀 생각을 정리한 거지만 뭔가 이런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하고서도
뭔가 왜 국가는 묵살하고 정부는 왜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아 이건 뭔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좀 사회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시민운동까지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된 건데요. 또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정치로 오지 않았습니까? 야, 또 정말 생각에 또 한 번 전환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뭐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시민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 계열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민주당 계열도 계시고 또 정의당이나 진보당 이런데 굳이 네. 그 민주노동당 입당하셨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이쪽으로 가시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아, 계기요? 네. 뭐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답변이 있는데 네. 그런 기성 정당과 저의 관계는 로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또. 로또? 네. 로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준비 잘하셨는데. 그렇죠. 아침 방송이라 좀 약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네. 많이 일단 들었네. 그 국민의힘 얘기해도 되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랑 안 맞다 이 생각하는데 뭐 지금의 이슈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하는 거 보십시오. 또 그 쌍특검법 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거부를 하는 대통령 또 그거를 열심히 방어해 주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뭐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안 맞다. 특히 그 이태원 유가족들의 절규를 제가 앞에서 들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제가 가진 생각을 다 얘기하면은 미인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지만 정말 같은 인간의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인가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안 맞습니다. 저는 안 맞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거대 정당에는 민주당도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죠. 역사 전통이 있는 정당인데 사실 그 태생을 역사 공부한 시간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민당 사실 그 태생 자체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과 이제 또 386 세대에 진입을 하면서 개혁성을 좀 띠게 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저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각자가 가진 이런 정치적 견해를 들어야 준다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본다면은 그분은 약간 좀 보수 쪽에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사실 민주당은 약간 더 보수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까지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할 거냐, 더 유예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거였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유예가 끝났습니다. 50인 이하, 50억 미만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전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뭔가 타협을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여기는 숫자 한 개 정도 맞다. 그래도 대부분 안 맞지만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네. 처음에 민주노당 입당할 때 지금 이제 요즘 얘기인 거니까 그 당시에 왜 그 당을 그 국민의힘 당시에는 계열이 안 맞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당은 왜 그럼 그 당시 그때가 이제 사실 노 전 대통령 예, 노무현 전 정권이었거든요. 대통령 때.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2005년도에 노무현 돌아가신 게 사회가 민주화됐고 민주당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농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를 대한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 결국 국민의힘,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을 번갈아 가면서 이어오고 있지만 인구 소멸을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기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하여튼 로또입니다. 저랑 안 맞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한 가지 거대 양당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진보당도 함께 한국당 네네네. 대전 시민사회단체에서 했는데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가지고 얘기 많으신데 이게 지금 권역별 병립형은 퇴행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거대 양당제 타파하는 걸로 좀 설명 좀 부연해 주실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네, 물론 준비를 해왔습니다.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준비되나요? 안 보여요? 이럴 수가. 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저희 진보 정당은 정말로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뭐 안 하는 게 없죠. 서명운동이면 서명운동, 뭐 집회면 집회, 뭐 이렇게 유인물 불표하고 뭐 선전하고, 서명 10만 명씩 받아서 이제 입법 발의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선이나 선거철이 되면은 정말로 고생해서 1%, 2% 그 지지율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제 진보당인데 개명 전에는 민중당이었어요. 그때 1%의 득표를 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혹자는 에게 1%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진짜 최선을 다한 결과거든요. 1%. 자, 그렇다면 그 국회에 300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300석의 1%라면은 최소 3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민심과 의석수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더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1%의 지지율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3석은커녕 단 한 석도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제도 탓만 한 건 아니죠. 열심히 더 민심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제도 자체는 좀 고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생각이고 그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자는 고민하에 지금 이제 시행되는 제도가 준연동형이었다. 근데 이것을 더 확대해야지 옳지 않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 그 아침이라 이 속담을 다 인용하지 못하겠지만 뭐뭐뭐뭐해서 콩나물 왜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거대 양당 해도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1% 얻었으면 세석을 줘야죠. 그것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행태가 이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은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 같아 보여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아이고 각 당마다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김선재 부의원 그 예비 후보께서는 여러 활동을 지역에서 하시고 계세요. 뭐 현충원에서 해설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세월호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하고 함께하는 노동운동 여러 가지들을 하고 또 뭐 방송도 하고 네. 활동이 두드러진데 혹시 다른 정당에서 우리랑 같이 정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안 같은 건 없었어요? 네, 뭐 사실은 없었고요. 아까 말했던 답변 여기서 또 하게 되네요. 정당에서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설령 오라고 할지라도 갈 생각이 있어요.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 변호사님하고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KBS에서 대하 사극 거기에서 정도전한테 그러니까 고려 말에 성균관 유생이었던 정도 그 감옥에 갇힌 정도전한테 이인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세상을 바꾸고 싶냐? 그럼 힘부터 길러라. 너 같은 놈이 바꿀 세상이면은 난세라고도 칭하지 않는다. 이런 네. 대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바꾸고 싶은 욕망이 아주 출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좀 권력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네,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죠. 저희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진보정당 안에서 정치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만만치 않죠. 정의당도 기회가 좀 있었지만 사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고 진보당. 그래서 먼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 정의당이 지금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호응도 적고 네.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또 진보 정당으로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뭐 소외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진보당에서는 이 정의당의 모습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왜 그럴까? 뭐 내부적인 약간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하여튼 정당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타 정당에 대해서 말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예의를 좀 지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앞에서 제가 민주당 키면 더 이제 좋은 얘기 아닌가 보네. 정의당은 좀 더 이제 원래 같은 정당이었잖아. 그리고 분당이 됐죠. 네. 네, 분당이 됐죠. 그래서 원래 같은 편끼리 좀 마음이 다치면은 더 싸워요. 더 싸워요. 곤란한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린 진보정당 안에서의 정치가 현실 정치가 쉽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의당을 보면서 진보 정치의 그 희망과 한계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진보 정당에서는 사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뭐 낮은 인지도, 그다음에 당력, 아니면 뭐 색깔론 극복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저희의 장애물인데 사실 저희는 그런 탓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우리 실력을 키워서 극복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거리에서 서명 받죠. 뭐 10,000명이면 10,000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받죠. 그다음 받으면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설득도 하죠. 아침마다 피켓팅하고 집회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 2%, 어쨌든 3%, 많이 나온 데는 지금 10%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뭐 상당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수로만 보면 이제 3등 했습니다. 20명 이상 당선자를 배출했거든요. 이 말인 즉슨 저희가 기초의원도 있고요, 광역의원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한 석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는 이렇게 뭐 대통령 빼고 다 있지 않냐, 있을 건 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국에 그 당원 수 한 10만 명이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전국 시도당이 다 이제 포진해 있고 거기서 이렇게 현수막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현수막 현수막, 싫어하는 분도 네. 계시지만 제가 현수막에 비판적이죠. 그 동네 곳곳마다 현수막 붙이면서 열심히 싸우는 정당 진보당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외부적인 뭐 한계 이런 건 돌파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진보 정당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점이 뭐냐면은 저희는 특성상 진짜 어려운 데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언론조차 다뤄지지 않는 그런 사업장도 막 갑니다. 노동자가 파업하고 직장 폐쇄당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아니면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그런데 막 저희가 가장 먼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종의 기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도 당을 붙이고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해줄 수 있겠거니 혹은 좀 낫겠거니 생각하는데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싸우는 거, 같이 비맞는 거, 같이 연대해서 투쟁하고 힘을 보태는 것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권력을 좀 가지고 싶어요. 뭐냐면은 기성의 정당들이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하잖아요. 예컨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진짜 힘들게 만드는 법이에요.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여야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도 뭔 싸움을 하다가 뭐 누덕이 되는 건 일상 다반사고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막 10초나 의결을 했겠어요? 대통령이 서명하는데 1초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이 문제는 눈앞에 명확한데 내가 정말 뭐라도 더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권력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려면 아까 이 얘기랑 좀 연결이 되죠. 저희에게 한 1% 득표수면 세석이라도 줘봐라. 그럼 저희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증명을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에게도 권력을 한번 위임해 주십시오. 한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실력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겐 지금 그런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 개혁 전국이기 때문에 좀 더 목소리를 좀 이쪽에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의당 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진보 정당 계열에 사실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겸허히 반성도 하고요. 분열돼 있죠.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뉘어서 힘을 좀 합치지 못하는 것이 또 저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시도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좀 모여라 같이 해보자라고 한 적도 있지만 뭔가 안 맞아서 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정의당 분들은 시민사회와 이제 이쪽에서 끊임없이 좀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일단 녹색당하고만 지금 힘을 합치고 계시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시민사회, 노동, 진보 정당, 개혁까지 다 합칠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좀 합칠 수 있는 대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보 정당도 살고 뭐 정의당은 뭐 비록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좀 바라는 바대로 가려면은 좀 힘을 합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해결 과제라고 봅니다. 이번 그 30일 집회 기자 회견에서 네. 어쨌든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민주당까지 다 합치는 그런 진보 연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네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뭐 이건 당론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 뭐 확정된 바는 사실 뭐 없습니다. 민주당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마냐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병리표로 가는 순간 사실 논의는 끝나거든요. 논의는 끝나는 거죠. 병리표로 가겠다는 말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어쨌든 독식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고 어쨌든 지금 칼자를 민주당이 쥐고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뭐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지금 준연동형을 유지했을 때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근거 자료 저도 보긴 예. 봤습니다만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사라지고 오히려 더 폭주할 수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죠. 이야기를 네네.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준연동형을 유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을 유지해서 선거제의 다당제를 좀 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장하신 대로 네네. 그렇게 선거제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반 가까운 제1당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제 자체부터가 저는 좀 약간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니까. 글쎄요, 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 가능성이 물론 존재하죠. 세상에 모든 가능성이 공학도의 마인드로 보자면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 핵심은 그거예요. 자꾸 지금 이게 의석수를 몇 석을 가져가니 많이 이거 가지고 좀 싸우고 계신데 저는 되게 답답합니다. 선거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할 것이냐, 정치 그런 지형을 만들 것이냐 이거란 말이죠. 단순히 내가 의석을 더 몇 개 좀 속된 표현으로 먹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이게 유리하니 저게 유리하니 싸우는 순간 민심은 더 멀어지고 정치혐오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죠. 지금 민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민심을 더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께 제가 한마디만 좀 일침을 놓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선거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과반을 얻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나온 지지율 보십시오. 민주당 50% 넘습니까? 안 넘지 않습니까? 30%잖아요. 비슷하잖아요. 30%대. 그렇다면은 그 30%를 어떻게 50%를 올릴까 하는 것을 그걸 고민해 주셔야죠.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30%대 득표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근데 민주당이 무려 얼마를 가져간지 아십니까? 60%를 가져갔다고요.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리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맞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뭐 자선사업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대단히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아니 1%를 확보했으면 3석을 주는 게 맞지. 아니 우리 그거 1% 확보하고도 10석을 달라고 했습니까? 20석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심을 얻겠다, 더 많이 얻겠다, 더 기층으로 가서 바닥으로 가서 민심을 얻겠다. 우리는 그렇게 가겠으니 제도만 보장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정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정하고 나오셨다. 최근 정치 지형을 보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제까지 이제 거대 양당 체제가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당제로 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과거에도 그랬다가 결국에는 다시 양당 체제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오히려 위기이면서도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진보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합하고 네. 해서 이쪽에 심판에 그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진보당 자체의 뭔가 지지와 세를 규합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 다만 그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심판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분명한 지수들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부 논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있죠.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든 혹은 당론이든 어떤 식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 대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대의라면은 우리는 어쨌든 당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그 대의에 따르겠다 이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자강력을 키우긴 하겠다. 저희 이제 진보당이 지금은 의석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10% 이상의 지지를 보이는 지역들이 지금 뭐 서너 군데씩 나오곤 있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니까 발표하면 안 되겠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저희는 꾸준히 더 힘을 키워갈 것이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운 상태로 손을 잡자라고 하는 기조는 뭐 앞으로도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인지도가 낮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선거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셔야 하는 거니까 네. 그 낮은 인지도 극복을 위해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장동혁 네, 그렇죠. 지금 한 국회의원하고 또 두 분이 파트너로해서 재방송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인지도가 호감도는 낮은 문제고 인지도가 먼저다 우리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네, 했죠. 자 4년이 흘렀거든요. 낮은 인지도 극복 어떻게 해야 돼요? 차마 그때 제안해 주신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말씀을 못하겠는데 네. 이상한 거 자꾸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에 징계받을 수 있어요. 당에 제가 징계받기 싫어가지고 뭘 제안 받으셨길래 끝나고 얘기해. 그런 상황 못했고 네. 저희가 그냥 왕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것이 평소 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뭐 현수막 보셨나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신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놀러 갔대요. 저기 전남. 네, 전라남도. 음. 거기에 섬을 4개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안 좌더라고 있어요. 인구수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진보당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이게 저희 당 이런 정당입니다. 전국 곳곳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평소에 싸우고 있고 또 현수막 내용들이 상당한 호평을 얻으면서 정말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은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씩 한 명 한 명 인지도를 좀 쌓고 있는 중이고 지역에서는 저희가 민생 정치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동시에 또 민생을 또 잘해야 되고 두 개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롭게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에 이런 청소년 만 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는 무상버스 하자라는 제안을 좀 하려고 열심히 서명도 좀 받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지도 중요한데요. 평소 때 좀 잘하는 게 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답변입니다. 요즘에 현수막에 걸리는 그 코멘트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센스 좀 있어 보이고. 그걸 위해서 진짜로 우리 온 당력을 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거 이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죠. 가지고 그거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있으면서 맞습니다. 고민 많이 한 멘트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하러 오는 길에 진보당 아마 당원이신 것 같은데 그 피켓 들고선 네네. 그 타임월드 사거리에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오늘 김선재 예비후보 만나는 걸 알고 앞에 계시나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게 인디언식 기후법을 매일 계시거든요. 혹시 미리 심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저희 출근할 때. 매일 있다니까 매일. 저도 가야 되는데 오늘 방송이 아니라. 유성 갑선거구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유성 맞습니다. 갑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요거는 저한테 한 1시간 좀 주셔야 되거든요. 시간 많지 않아요? 짧아가지고 네. 몇 분 남았죠? 네, 한 5분 정도 네, 안에 5분. 마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짧게 말하는 게 능력이니까. 네. 유성과학적인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교도소 이전이라든지 R&D 예산 삭감 이것도 사실은 지역 이슈고요.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걸 가져왔어요. 유성온천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성은 어쨌든 유성 온천이 가장 좀 상징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너무 어렵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온천 관광객이 급감을 하면서 전국의 관광객이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뭐 지금은 아예 그냥 호텔들 폐업한 거 보십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위기다. 진짜 이거 생각하면 유성에 있는 정치인들 잠을 못 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과 대안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네. 뭐,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이제 온천이 과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제가 고향이 네. 유성이에요. 어린 네네네. 시절에 보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도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온천으로 일본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비 후보에 대한 뭐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준비를 해봤는데 그 유성도 일단 돌파 전략부터 좀 파악을 해봤고 나름의 저의 견해와 대안까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유성구의 지금 돌파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유성 그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이런 사업을 이제 국비를 따서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온천문화체험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네, 온천문화체험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가지고 뭐 저기 연면적 대략 4,000제곱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뭐 다목적 전시관, 여행 안내소, 뭐 체험 공간 뭐 이런 걸 좀 만들겠다. 이게 지금 구청장님의 핵심 사업이고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온천 축제입니다. 축제. 해마다 하는 축제. 그걸로 해서 젊은이들을 좀 유치해 보겠다. 그래서 뭐 DJ 파티, 뭐 온천 거리, 워터캐논 설치 뭐 등등을 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유성구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너무 이제 잘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유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진심을 밑밥 그만 깔아요. 시간 다 갔어요. 문제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컨셉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성온천 축제 컨셉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국방, 과학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국방, 과학. 아니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 SNS에 온천 또는 스파라고 검색하시면은 온천에 대한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명성이 죽었을지 몰라도 온천과 스파에 대한 요구 니즈는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좀 더 프라이빗하고 가족들끼리 갈 수 있는 온천, 쉴 수 있는 온천, 힐링할 수 있는 온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은 매우 많이 검색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긴 다 물을 데워 사는 뭐 그런 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온천이랑 과학 국방이 좀 맞냐?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온천하면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미용, 뷰티, 뭐 헬스, 휴식, 힐링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컨셉, 두 번째는 아, 두 번째요? 시간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컨텐츠. 컨텐츠.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유성에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성에 랜드마크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유성 호텔이 랜드마크였는데 호텔도 문을 닫는 판에 이 건물 한 개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케이. 오히려 그 지금 공원 부지에 짓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없애는 거는 역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케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집결지 문제입니다. 이거 아침 방송에서 좀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밤만 되면 저희 집 바로 앞이거든요. 유흥가죠. 산책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씨 뜨거워가지고 저 아이가 지금 작년 11월에 태어났는데 얘가 크면 산책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집 앞을 못 나가겠다니까요. 이거 어떡할 거냐. 지금 굉장히 슬럼화 돼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 거기 도로가에 검은색 밴들이 질비하게 주차가 돼 있는데 무슨 밴들인지 사실 아시잖아요. 아침 방송이라 좀 그렇긴 한데. 아, 괜찮아요. 네. 이거 어떡할 거냐? 왜 불법 없어 단속을 안 하냐? 구청은 왜 손 놓고 있냐?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연인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해야 유성온천을 살릴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시기 전에 네. 마지막 말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그래서 어떤 입성을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의정 활동할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탄핵입니다. 탄핵이. 네, 당연히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거부권 어떡할 겁니까? 9번째 거부권 했어요. 마지막 8번째 거부권이 아시겠지만 쌍특권 거부했는데 아니 대통령 가족이 비리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범들 다 재판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름이 서류 몇 번이 등장을 하고 계좌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그 부당 이익을 편취한 게 23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니 이걸 덮어주겠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한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외의 법안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눈물을 보십시오. 노동자 살리겠다는 노조법 2, 3조 보십시오. 끝내야 됩니다. 해외 순방 몇 번째입니까? 지금 다른 정부들 다 200억 주셨는데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500억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시는데 뭐 R&D는 또 왜 깎습니까? 제 후배 선배 동기들 다 거리로 나간 거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저한테 1시간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인재들이 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요. 저 아는 박사들 다 중국 가가지고 몇 년 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섭외를 잘못한 것 같아요. 출마해 계시면 동료시민의 빡치네. 저 시간은 없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뵀던 인상 잠깐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옆에서 계속 보면서 정말 그 뭐랄까 열정. 진지한 열정과 분노가 많이 느껴졌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최근 정치인 중에 이렇게 순수하게 열정과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던가라는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그 분노가 현실 정치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김선재 예비후보입니다. 대전 유성구 갑대 이번에 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만나보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